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아니네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영상을 준비한 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12월 하순이고요.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자, 근데 지금으로부터 423년 전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래부 순절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순절이라고 하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목숨을 바쳐서 죽은 사람을 그린 그림인데, 동래부라는 거는 오늘날 이제 부산광역시에 있는 동래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과거에 이제 동래성이 있었고 거기에 동래부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동래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죽은 그때 당시를 그린 그림이 여기 있는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림입니다. 동래부 순절도.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뭐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바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신가요? 네, 이분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이신데요. 자, 이 동래부 순절도와 이순신 장군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시작해서 1598년에 끝났던 전쟁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개의 전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23년 전이 바로 1598년입니다. 1598년 12월에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길디 길었던 전쟁인 임진왜란이 마침내 끝났던 때가 바로 1598년 12월, 지금으로부터 42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임진왜란,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이제 많이들 갖고 있는 생각이 당시 조선이 방심해가지고 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전쟁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만 몰두하다가 방심한 틈을 따서 일본한테 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임진왜란 진짜 조선이 방심해서 당했냐?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조선에서 당시에 이제 일본에다가 문물을 전래하기 위해서 갔던 조선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 통신사에 황용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각각 정사와 부사로 따라갔는데, 이제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을 통일했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라고 밀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서인의 황윤길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볼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능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 동인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람됨을 보니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인으로 보이진 않았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영화나 소설이나 각종 드라마 등에서 약간 각색하기를 황윤길이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황윤길이 서인이다 보니까 이 서인에 반대하는 당파인 동인의 김성일은 서인이 전쟁 날 것 같다 했으니까 난 무조건 반대해야지, 그러고는 뭐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라의 전란을 불러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원래 당파 이 정치라는 게 오늘날 있는 정당 정치처럼 국가가 어떤 한 방향으로만 쏠려서 가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견제하는 게 기본적인 이 당파 정치의 핵심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서인이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동인도 내가 봐도 전쟁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양쪽 다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당연히 조선 전체가, 온 나라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시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전시 모드로 국가가 돌입한다는 거는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상업 활동을 한다든지 공업 활동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전쟁 준비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죠. 맨날 이제 모여서 훈련하고 막 무기 만들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온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농사도 못 짓고 상업 활동도 못 하고 공업 활동도 못 하고 맨날 훈련하고 무기 제조만 하고 있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우리가 뭐 그런 사례를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저 휴전선 이북에 있는 북한만 봐도 맨날 얘네는 하는 일이 뭐 무기 만들고 전쟁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기죠. 대단히 못 사는 이제 극빈국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사례만 봐도 나라가 전쟁에만 전쟁 준비만 몰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인이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주장하면은 동인은 또 거기에 대한 견제의 의견으로 전쟁이 그렇게 날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자,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서 방심해서 당한 게 아니고 뭐 당파 간에 서로 견제해서 나라를 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조선은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했었습니다. 자, 대비를 했는데 왜 전쟁이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왕은 저 압록강 근처에 있는 의주까지 도망갈 정도로 몽진을 갖다 표현을 하죠. 왕이 가는 거를 몽진을 갈 정도로 전쟁 초기에 밀렸냐? 뭐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1598년에 임진왜란과 정주전이 끝나고 20년 뒤에 유럽에서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 유럽 대륙 전체가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으로 나뉘어 가지고 개신교를 믿는 국가와 가톨릭을 믿는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을 이제 30년간 전쟁이 벌어졌다 해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1618년에 이 전쟁이 벌어져요. 1648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자, 이 30년 전쟁, 온 유럽이 모두 다 미친 듯이 싸웠던 이 전쟁에서 각 국가 간의 전투를 벌일 때 당시에 운용됐던 병력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한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해요. 온 유럽이 전쟁을 벌였는데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얼마의 병력을 이끌고 왔냐?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약 한 1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자, 이건 일본이 너무 상상 외로 많은 병력을 이끌고 온 거예요. 아니, 임진왜란이 터지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20년 뒤에 유럽 대륙 전체가 벌였던 전쟁에서 동원됐던 병력 수가 한 20에서 30만 명인데 1592년에 일본이 바다 건너 조선을 공략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이 병력 숫자가 19만 명이라는 거는 누구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전쟁에 대비를 했지만 조선은 뭐 끼케야 일본군이 뭐 한 많아야 한 3만 4만 정도 끌고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게 상식선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당시에 너무나 상식을 초월해서 많은 병사를 끌고 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쟁에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개전 초기에 밀렸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조선은 당시에 오랜 기간 큰 전란 없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해왔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전 경험이 병사들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이 넘는 소위 말하는 전국시대라는 걸 경험했어요. 일본 전체가 이렇게 다양한 지방의 영주들인 다이묘들이 이끄는 세력으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100년 가까이 치고받고 싸웠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군인들은 전쟁 경험이 매우 풍부한 베테랑 군인들인 거죠. 최고의 훈련은 실전 경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베테랑, 아주 전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군인이 뭐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무려 19만 명이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왔으니 조선이 아무리 전쟁 대비를 했었어도 일본군을 전쟁 초기에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쟁의 승패,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죠.
왜?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갔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지만 전쟁 초기에 우리가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자 그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기의 어떤 우월도의 차이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본이 가지고 왔던 무기인 조총과 그리고 조선이 당시에 운용했던 무기인 총통의 차이가 전쟁에서 전투에서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조총이고요. 이게 총통입니다. 참고로 이제 총통은 우리가 이제 개발한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무기인 거고, 조총은 당시 이제 그 임진왜란 터지기 좀 전에 그 중국 상선 하나가 이제 표류해가지고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이 포르투갈 애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조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걔네 갖고 있는 조총을 이제 일본의 이제 지방 영주가 비싼 값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무기를 이제 연구해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일본군이 조총을 보유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럼 이 조총과 총통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이게 발사가 되고 또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조총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조총은 다른 말로는 화승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뭐 조총이 따로 있고 화승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조총이란 말 뜻 자체가 하늘을 빠르게 날아가는 새도 쏘아서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새 조자를 써가지고 조총인 겁니다. 그래서 조총 이꼴 화승총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화승총은 또 뭐냐? 화승할 때 화승이 뭐냐? 자,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외병이 사용했던 조총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이 부위를 발사를 이제 하는 요 약실과 발사 몸치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요렇게 불이 붙는 심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심지의 이름이 뭐냐? 이 심지 이름이 화승이에요, 화승. 요 심지 이름이 화승. 자, 그래서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 총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승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총과 화승총은 같은 총입니다. 자,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 화승총, 앞으로 이제 화승총이라 부를게요. 화승총이다 그러면은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발사한다니까 마치 이게 무슨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하고 이 불이 타들어간 다음에 어딘가 도착해서 불이 붙으면 그때 총이 빵 하고 발사되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총에 여기 보이는 방아쇠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방아쇠가 있다는 거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발사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한 타이밍에 총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건데, 심지가 다 타기를 기다려서 총이 발사가 된다면 방아쇠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 화승총은 심지에 불을 붙여서 불이 다 타기를 기다려서 발사되는 총이 아니고, 내가 원할 때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그런 방식의 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승총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그 화승총의 발사 이 부분을, 지금 발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자세히 부품별로 나누던 일종의 뭐 설계도랄까요? 뭐 그런 건데, 자,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승총에는 총알이 장전되어서 발사되는 약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약실. 요 부위가 됩니다. 약실. 여기가 되겠죠. 요 아래 그림에서는 여기가 약실입니다. 약실 안에 화약을 넣고 거기다가 총알을 넣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화약에 불이 붙어서 화약이 폭발하면은 그 폭발력에 의해서 이 총알이 앞으로 쭉 하고 발사되는 게 화승총의 발사 원리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약실 안에 있는 화약에다가 불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화약을 폭발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 약실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바깥에 이 화약 접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약 접시 위에도 화약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화약 접시에 화약을 불을 붙이면 요 화약 접시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면서 요 약실 안에 있는 요 화약에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게 폭발하게 되고 그 힘으로 총알이 발사되는 건데, 그럼 화약 접시에다가 어떻게 불을 붙일까? 간단합니다.
여기 요 아까 얘기했던 심지 있죠. 화승이란 심지 끝에 불이 붙어 있어요. 지금 불이 붙어 있고 요 용두라고 하는 장치가 요 심지를 딱 걸어 가지고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방아쇠를 딱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는 레버 하나가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 용두가 이렇게 아래로 촉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촉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화약 접시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약 접시에 불이 빵 폭발하면서 요 약실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력으로 총알이 쭉 하고 밀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총알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화승총을 발사하기 위한 순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떠한 순서로 발사되냐? 자, 먼저 탐매를 낚아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탐매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화약이 폭발하고 나면은 화약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찌꺼기를 먼저 이걸 탐매라 그러는데 그걸 털어내고 닦아내야 됩니다. 자, 다음 발사를 위해서 깨끗하게 탐매를 닦아내고 나면은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 총구를 통해서 화약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화약을 집어넣습니다. 화약을 이렇게 총을 세워가지고는 이제 총구를 통해서 화약을 부어가지고는 쭉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집어넣고는 막대기로 그 화약을 다집니다. 잘. 총구를 통해서 막대기를 쑥 쑤셔 넣어가지고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지고 나면 그 다음 뭘 하냐? 자, 총알이 납으로 만들었어요. 납탄을 역시나 이 총구를 향해서 거꾸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종이를 여기 있는 총구를 통해 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역시나 나무 막대기로 그걸 다집니다. 종이를 집어넣는 이유는 종이를 집어넣어서 다지게 되면 여기가 꽉 막히게 돼요. 막히면 나중에 여기 약실 안에 화약이 폭발할 때 가스가 다른 곳으로 새 나가지 않고 온전히 총알을 밀어내는 에너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종이를 넣어서 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깥에는 이 화약 접시, 아까 얘기했던 화약 접시에다가 여기다가 화약을 붓습니다. 붓고, 자, 그리고 화승을 요 심지, 불이 붙는 심지를 용두에다가 여기 걸어요. 걸고 여기다 불을 붙입니다. 또는 불이 평상시에 그냥 붙어 있는 채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일곱 번째로 뺨에다가 이 총의 요 견착 부위를 개머리판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개머리판은 어깨에다가 이 견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 견착해서 견착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총의 총신 이 부분을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뺨에다가, 얼굴 뺨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견착이라고 하지 않고 얼굴 면자를 써서 면착이라고 그래요. 면착. 자, 면착을 하는 거예요. 면착을. 자, 면착을 하고 여기 있는 가늠자와 여 끝에 있는 가늠쇠를 가지고 내가 발사하기를 원하는 대상을 향해서 조준을 하는 겁니다. 조준을 쫙 해요. 자, 그러다가 지금이니? 지금 내가 맞출 수 있겠니? 싶으면 방아쇠를 당겨서 당기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화승이 달려있는 용두가 아래로 촉 내려오게 되면서 화약 접시에 불을 붙이게 되고 그 화약 접시에 화약이 터지면서 약실 안에 화약이 역시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납탄이 앞으로 쭉 하고 발사가 되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화승총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화승총의 발사 원리와 발사 순서를 봤죠.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당시 우리의 개인화기였던 승자총통은 어떤 식으로 발사되냐? 자, 이게 승자총통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총구입니다. 여기가 총구고 여기서 총알이 삥 나가는 거지, 그치?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건 심지를 꽂는 구멍이에요. 승자총통은 요 부분이 약실입니다.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약실인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렇게 안에 한번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에다가 먼저 승자총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따 순서 얘기할 건데 일단 여기 화약을 넣고 여기에 이제 그 흙을 넣습니다. 역시 이 화승총에서 그 가스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종이를 넣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승자총통은 흙을 넣어요. 흙을 넣고 여기다 총알을 여러 발 넣어요. 한 15발 정도 넣고 또 흙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심지를 꽂아서 여기 불을 붙여요. 그러면 치 타들어가겠지. 그러다가 여기에 화약에 딱 닿게 되면 얘가 빵 터지면서 그 폭발력으로
총알이 앞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이게 승자 총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총과 기본 원리는 거의 똑같죠. 약실 안에 화약에 불을 붙여서 이게 폭발하면서 폭발력으로 총알을 앞으로 내보낸다. 이건 똑같은데 큰 차이점은 우리의 승자 총통은 불이 다 붙어서 약실에 있는 이 화약에다가 불이 붙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반면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조총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방아쇠를 당기면 요 용두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승에 이 불이 화약 접시에 붙으면서 요게 이제 안에 약실의 화약이 옮겨 붙고 그때 이제 폭발하는 힘으로 총알이 나가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방아쇠 당겨서 발사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승자 총통을 발사하는 순서 어떻게 되냐? 먼저 똑같이 탄매를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약을 이 총구를 통해서 넣고 다져요. 화약을 다지고 그 다음에 요 흙을 토격이라 그러는데 흙을 넣고 또 다집니다. 그리고 납탄을 총구를 통해서 넣는데 한 15발 정도 넣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총은 한 발이 나가는데 우리의 승자 총통은 15발이 나가니까 일종의 이제 산탄총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토격을 총구를 통해 넣고 다집니다. 자, 그리고 심지를 꽂고 불을 붙인 후에 적을 조준하는데 요 뒤에다 이제 이 승자 총통을 조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총통 뒤에 여기다 막대기를 긴 막대기를 꽂아요. 그리고 막대기를 이 사람 배에다 갖다 붙입니다. 배에다 붙인 채로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죠? 어쨌든 조준한 채로 심지가 타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목표물을 계속 따라서 조준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심지가 나타면 지금이니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그냥 자동으로 발사가 되는 시스템이 이게 승자 총통 발사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화승총과 그리고 우리 승자 총통의 발사 원리와 순서를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두 무기 중에 뭐가 더 우수한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일본의 조총, 그러니까 화승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밀렸으니까 화승총이 당연히 더 우월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승자 총통이 우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거리는 승자 총통이 우수해요. 이게 훨씬 더 많은 화약을 넣고 훨씬 더 강한 폭발력으로 발사되다 보니까 화승총은 한 400m 정도 이 비거리가 나오는데 승자 총통은 한 700m 날아가요, 총알이. 자, 그리고 사거리가 훨씬 길다는 겁니다, 승자 총통이. 두 번째로 탄환도 더 크고 무겁습니다. 탄환 무게가 화승총에 쓰이는 이 탄환의 한 2배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구경이 더 크니까 저지력도 더 강하겠죠. 맞았을 때 생각해보세요. 조약돌에 맞은 거랑 짱돌에 맞은 거랑 뭐가 더 아프겠어요? 당연히 짱돌에 맞은 게 더 아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미지도 더 세게 입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사에 필요한 시간도 화승총보다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은 화약 넣고 총알 넣고 이건 시간 다 비슷한데 이 화승총은 화약 접시에다 화약을 또 얹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승자 총통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심지에다가 불 붙이고 기다리면 끝나는 거니까 발사에 필요한 준비 시간도 화승총보다 더 빨라요, 승자 총통이. 자, 근데 반면에 단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탄도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총알이 발사가 되면은 앞으로 쭉 바르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일본의 화승총은 총신이 깁니다. 총의 길이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쭉 나가면서 직진성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어.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쭉 날아가는데 승자 총통은 총신의 길이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총알 자체가 이제 앞으로 쭉 바르게 나가지 않고 좀 퍼져서 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산탄총인 거지. 탄도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멀리 가긴 멀리 가는데 여러 방향으로 제각각 멀리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원하는 타이밍에 쏘지 못합니다. 화승총은 방아쇠를 당겨서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적에게 쏠 수 있지만 이 승자 총통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심지가 다 타기를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이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이 아닌데 하지만 발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타이밍에 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준이 잘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승자 총통은 배에다가 대고 조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에다가 대고 총을 쏜다 생각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반면에 화승총은
얼굴 뺨따구에다가 총을 딱 대고 겨냥을 할 수 있으니까 조준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 면에서 승자 총통이 화승총을 따라가기 어려웠던 거죠. 자, 외란 이후에 이러한 이제 조선의 총통은 사실 화승총으로 많이 대체가 됩니다. 뭐 화승총 자체가 이제 실전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더 전쟁에 적절한 이 화기로 증명이 되기도 했거니와 총통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통은 만드는데 무게가 4kg가 넘거든요. 근데 거의 구리가 엄청 들어가요. 근데 조선은 구리가 엄청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한 데 만드는데 너무 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화승총은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이 금속으로 된 부분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통은 구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만드는데 부담이 컸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발사할 때 필요한 화약의 이 양이 이 화승총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화승총은 한 발만 보내지만 이 승자 총통은 15발 정도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에너지와 폭발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화약을 써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화약 자체가 되게 귀한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화약이 너무 많이 드는 이 총통은 조금 이제 실전에 있어서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의 총통은 이제 이후에 화승총으로 이제 많이들 대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우리에게도 개인 화기인 총통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는 무슨 이렇게 뭐 화살 갖고만 싸웠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화약을 이용한 개인용 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우리 총통은 화승총에 의해서 조금 열세였기 때문에, 물론 좋은 무기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조총 부대를 만나면은 약세를 면치 못했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산 무기는 사실 세계 최강 무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뭐 흑표 전차, K2 전차라든지, 또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K9 자주포라든지, 뭐 우리의 우수한 무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산 무기는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준비했던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